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어 추운 한파가 한동안 계속 몰아쳤죠. 네.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추웠던 것 같고 오늘은 쪼끔 풀린 것 같긴 하던데 쪼끔 풀린 것 같긴 하던데 지난주 많이 추웠죠. 많이 추웠고 눈도 갑자기 많이 내리는 바람에 아마 그 남부 지방엔 좀 더 눈이 많이 내렸던 것 같기도 하고 서울 지역도 하루는 뭐 거의 뭐 앞 차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차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눈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추운 겨울이고 한데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차 같은 거 자주 마시고 건강 챙겨야죠. 우리 서로서로 건강 잘 챙기자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한참 이렇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네 중증외상센터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중증외상센터? 다들 본다 그래서 저도 안 보다가 이제 주말에 몰아봤거든요. 주말에 몰아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저도 제가 경쟁심이란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릴 때 뭐 경쟁심 별로 없는 축에 저는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운동 같은 거에서 누가 저보다 잘하면은 질투나고 뭐 이러지도 않고요. 공부도 그냥 제가 해야 될 때 했지 '아 내가 꼭 공부로 누구보다 성적을 높여야지. 누구를 이겨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게 1대1 그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물론 1대 다로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전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던 게 이 친구들하고 해 가지고 약간 그런 걸로 이기고 지고 뭐 경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박도 당연히 안 됩니다. 도박도 이제 하면 저는 그냥 돈을 잃는 게 편하지 돈을 따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경쟁심이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질투심은 있나 봐요. 아니면 이제 욕심이 생겼나? 어릴 땐 제가 자존감이나 약간 이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경쟁심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가 인제는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러려나요? 예를 들어서 TV 방송을 보더라도 뭐 어느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긴 좀 쪼끔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만 뭐 TV에 자주 나오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신건강 전문 선생님이나 뭐 상담 선생님이나 뭐 혹은 소통 선생님이나 이렇게 TV에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많이 뭐 도움도 받기는 하지만 보고 있으면 약간 이 그냥 편안하게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저보다 잘하시나? 저보다 어떤 게 낫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면서 보게 되니까 이게 편안하게 봐야지 이제 TV 프로그램은 쉬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이렇게 정신 건강이나 심리나 상담이나 뭐 소통이나 이런 TV 방송 프로그램은 보고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근데 아마 그 중증외상센터도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의사 스토리고 또 실제로 그 이낙준 선생님인가요? 그 닥터 프렌즈에 나오는 선생님께서 쓰신 거죠? 맞죠? 그죠? 성함 틀렸나 혹시? 하여튼 닥터 프렌즈에 나오는 선생님이 쓰신 웹소설 기반의 웹툰 기반의 지금 드라마 제작인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보면서 '저도 뭔가 이렇게 저런 거를 쓴다 그러면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시나리오도 잘 쓰여져 있고 또 드라마 뭐 드라마에서의 연출도 되게 잘 됐고 워낙 또 연기를 잘하는 배우분들이 또 맡아 주셔서 보면서도 되게 재미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젊은 시절 제가 그래도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 인턴 때까지는 이제 모든 과를 다 도니까요.
그때 이제 응급의학과 인턴 돌았던 거나 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CPR 뭐 저도 이제 인턴 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하고 뭐 이랬을 때 상황들 시간입니다 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윤희 님 항상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트로베리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김뚜이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문경 님께서도 예. 어 "오늘도 출석했어요. 한파도 선생님 때문에 온기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윤희 님과 김뚜이 님 그리고 기훈이 형 님께서도 이제 중증외상센터 얘기해 주시면서 "주지훈 배우가 너무너무 멋졌어요. 네 너무 재밌던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뭔가 이렇게 정신과 관련된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예전에 좀 되긴 했는데 몇 년 전인데요. 외국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인 소설 하나가 있어요. 예. 인제 근데 그거를 이제 드라마 판권을 한국에서 사서 저한테 뭐랄까요? 극본? 예. 대본 관련된 거 이렇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의뢰를 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드라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시장이요. 예. 아마 넷플릭스여서 중증외상센터는 저렇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것 같고, 예. 다른 드라마 시장은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저쪽으로 빨려 있잖아요. 뉴스로 빨려 있잖아요. 예. 뉴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영화 드라마보다도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출판계도 예 쪼끔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또 막상 듣고 보면 이해는 되죠. 왜 배만나와 님께서는 예 "새해 초 살도 많이 빼고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명절 때부터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작년 1년 동안 뺀 살이 5일 만에 다시 쪘어요. 고백하자면 요즘 정말 감정 기복이 심한데 원장님 저는 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감정 기복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죠. 지금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얼굴에는 별로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지금 제가 최고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거의 최고 몸무게를 찍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식사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이고 하루에 뭐 많아 봐야 한두 끼 먹는데 '살이 왜 찔까?' 아 를 이제 음 저랑 가까운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1 번은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 예. 뭐 물론 그 나이살의 의미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고, 예. 걷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주로 차로 왔다 갔다 거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찌는 거 플러스 그냥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찌는 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술도 이제 칼로리가 있으니까,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당으로 분해되거든요. 알코올 자체가 뭐 아무리 제로 슈가라 그러더라도, 아무리 제로 슈가라 하더라도 제로 칼로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알코올 자체가 이제 당분이기 때문에, 당분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추가로 이제 첨가되는 감미료 중에 이제 설탕 계열, 당분 계열이 빠지니까 그만큼의 이제 당을 좀 줄였다는 의미지, 알코올 자체가 어찌 됐건 뭐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 이게 맥주가 됐건 뭐 소주가 됐든 위스키가 됐든 뭐가 됐든 살이 찌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배만나와 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저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주제가 감정 기복으로 잡았거든요. 음 그 감정 기복이라고 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이제 감정 기복이 있으면은 자꾸 뭘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뭘 자꾸 먹게 되는, 그러니까 음식만 먹진 않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술도 곁들여서 뭘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오늘 주제가
왜 배만나와 님께서 주신 질문하고 결국에는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기는 해요. 우선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감정 기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가져온 이유 중에는 제가 며칠 전에 진료를 보다가 보통 제가 진료를 제 생각대로 진료가 안 풀리면은 음 엄청 답답해하는 타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를 볼 때도 환자의 어떤 상황이나 증상이나 뭐 약물에 의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저의 생각대로 저의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제가 이 환자분을 그냥 빨리 보내지를 못해요. 그게 머리 안에서 어떤 그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환자를 쥐고 있는 거죠. 환자분도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더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제 이분 때문에 진료가 딜레이가 되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죠. 간호사도 엄청 힘들어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그게 이제 몇 개가 겹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진료가 끝난 다음에 이미 그러니까 병원 마감 시간은 뭐 한 20-30분 오버가 됐고 예 환자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다 20-30 분을 기다리고 계셨으니 다 뭔가 좀 불편한 표정이시고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뭔가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니 저도 이제 지치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녹초가 됐어요. 녹초가 된 상황에서 그날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가 또 있어서 끝나자마자 이제 병원 마감한 다음에 그할 인터뷰를 병원에서 하는데 그할 인터뷰도 뭐 30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2 시간 하는데 그날따라 한 2 시간 넘게 했어요. 2 시간 넘게 하고 뭐 질문지만 뭐 3 페이지가 될 정도로 인터뷰를 길게 해서 그쵸? 근데 막상 방송 나가는 거는 한 30 초?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쭉 대본을 만드는데 반영이 되죠. 반영이 돼서 전혀 뭐 제가 억울하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이미 다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사회적인 사명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진료가 되게 힘겹게 끝났는데 그 일마저 딱 있고 나니까 그러니까 힘겹게 인터뷰까지 마치고 나니까 뭐 시간이 이미 10 시가 넘었어요. 밤 10 시가 넘었고 그때 이제 집에 가 가지고는 그제부터 이제 저녁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짜증도 나고 '이게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내한테 집에 가면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막 꺼지기도 하고 감정 기복 비슷하게 뭐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랬더니만은 아내가 "그러면 매운 거를 차라리 시켜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매운 낙지볶음을 먹으면서 이제 술을 근데 그러고 나면은 또 쪼끔 나은데 그다음 날 되면 또 컨디션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죠. 또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행동 자체가 저의 감정 기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또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작년 2024 년도 자살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약 한 8% 정도가 더 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 10만 명당 27 명인가? 예. 지금 약 한 10만 명당 2명 정도가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더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1 위고요 아직까지. 어 과거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조했던 것이 그래도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자살률이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1 위긴 하지만 여전히 1 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선진국 수준의 상황으로 좀 나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분에 당연히 뭐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이죠. 우울증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거기에 우울증에 대한 원인들로 이제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은 감정 기복의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진짜 3 관왕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삼관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하여튼 뭐 자살률도 그렇지만 지금 뭐 저출생에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 이것도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있거든요. 이게 노인 인구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이 감정 기복에는 이 감정 기복이라는 그 주제 안에는 그 단어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예 생기는 감정 기복. 예.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죠. 예. 제가 진료를 보고 뭐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이 되듯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든 작건 간에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에 잠들기까지 내가 항상 예상하고 계획하고 예 이전에 지내왔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뭐 그것도 좀 지루하려나요? 그렇지만 예. 근데 인생이란 거는 항상 돌발 상황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 돌발 상황이 우리를 다이나믹한 삶으로 이끌어서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예 우리의 감정은 그런 돌발 상황이나 스트레스나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요동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감정 기복을 만드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되게 이렇게 열심히 텐션 있게 화이팅해서 이렇게 막 가다가도 어떨 때는 막 짜증이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기력 없이 처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당연히 다 느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예.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의 외부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 기복을 잘 예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거나 예 혹은 이러한 외부적인 자극이 나의 감정 기복을 유발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거나 이 두 가지는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상황에서는 제가 물론 그때는 뭐 건강한 방법이 머리 안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 속이 이미 뒤틀려져 있잖아요. 제 속이 이미 뒤틀려져 있는데 거기서 건강한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래. 집에 가서 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좀 누이면서 건강한이 아니죠. 문학 소설을 이렇게 보다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잠을 자면 지금 나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엄청난 짜증이 가라앉을 거야. 참 멋있긴 하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 역시도 나쁜 방법의 블랙 버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쓰는 거죠. 뭐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막 이게 분명 그다음 날 제 속을 쓰리게 할 걸 알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입안이 막 화끈거리고 막 식은땀은 아니죠. 막 땀이 줄줄 나고 이걸 알지만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예 소주 한 잔이 아니죠. 소주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 그래 잊자. 힘든 거 잊자. 그리고 내일 일단 잊어버리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다소의 숙취와 속 쓰라림에 대한 그 후폭풍은 감수해야죠. 감수해야죠.
다만 이게 과해지면 안 좋겠지만 과하지 않다면 우리 몸을 진짜 상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블랙 버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인정할 건 하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고 때로는 짜증도 부릴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느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냐면 청소년 상담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 상담에서 "힘들면 술 마셔라."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 안에서 여러 문제가 있죠. 요번에 이제 자살률 발표도 나긴 했지만 청소년 안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자해 경험률입니다. 자살과 자해는 달라요. 특히 청소년에서는 좀 다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자해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자살의 시도라고 인식하긴 합니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비자살성 자해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죽을 목적은 아니에요. 본인이 죽을 목적은 아닌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어딘가에 토로하든 해소하든 이렇게 뭔가라도 해야겠는데 그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그 복잡한 마음이 자해로 연결됩니다. 죽을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스스로를 자해로 괴롭히는 거죠. 적게는 청소년에서의 자해 경험률을 적게는 30% 에서 많게는 50% 까지도 잡습니다. 엄청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는 청소년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거 숨기거든요. 당연히 부모님이 좋게 볼 리도 없고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그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손도 대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안 먹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자해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저는 느낌상 딱 보면 '아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니?' 하면 쭈뼛쭈뼛거려요. 음. 그리고 아니 내가 다그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너 그렇다고 자살 위험이 아주 심하니까 입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다. 예. 그냥 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알려줘야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또 뭐 쭈뼛거리면서 또 얘기를 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물론 비밀 보장은 당연히 해 주죠. 비밀 보장은 당연히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의논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편하니? 하니까 너도 마음에 드니? 야 그래도 흉지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니? 주로 어떨 때 그러니?" 그러면 그다음엔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스스로 막 상처 내고 막 이런 걸로 야 이거 흉지고 그때 당시에 아프고 그리고 누가 봐도 좀 본인도 좀 하면서도 보기 좋지 않고 '혹시나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염려되고 그럴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럼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해소의 블랙 버전 같은 겁니다. 차라리 우리 마라탕을 아주 매운맛으로 시켜서 마라탕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추운 날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다못해 얼음을 그냥 와그작 씹어 먹는 것도 차라리 자해보단 낫지 않을까? 그때 그 순간에는 뭔가 우리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를 막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데 예. 다른 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스스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고 나에게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상처나 이런 것들을 크게 남기지 않고 또
혹여나 이제 도가 지나쳤을 때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 스스로 뭔가 그래도 나 스스로를 약간 자학하고 있다는 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니? 네. 더 심한 자학, 자해에서, 자학이고 자해긴 하지만 쪼끔 덜한 자학, 자해로 바꾸는 거죠. 우리도 아마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럴 때 제일 좋기로는, 제일 좋기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짜증과 답답함과 막 이 내 삶이 이게 이거대로 가는 게 맞나 싶은 거에 대한 거를 좀 좀 마음 편하게 털어 놓으면서, 예, 뭔가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안전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 안전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은 뭐 아내랑 그런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혹은 뭐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하면 되지." 근데 막상 정말 제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털어놓기에는 가족이니까 가족이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부담을 주는 걸 수도 있고. 상대방도 본인 나름대로의 되게 여러 가지 별도의, 예, 삶에서의 또 무게가 있을 텐데, 그걸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또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저 것만 막 이렇게 토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나한테도 부담이죠. 네. 그래서 그 안전한이라는 의미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털어놓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결부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에. 네. 그러면서 비밀 보장이 되고, 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런 소통이나 상담, 제 상담이죠 이게 일종의. 상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일적인 책임감도 가져주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든 리워드를 제공하든 그렇게 하는 관계라면 그게 안전한 관계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좀 가져 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필요할 때 항상 그때그때 막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큰 어떤 감정 기복의 외부 자극이 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쪼끔 그나마 좀 쪼끔만 더 건강한 방법으로 좀 풀어낸다면 블랙 버전으로 넘어가는 강도가, 즉 자학으로 넘어가는 강도가 쪼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런 감정 기복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예방일 겁니다. 뭐 이건 예방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드렸던, 예,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루틴들이죠. 내가 설령 돌발 상황이 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정말 뭐 큰일이 아니라면 그래도 일 주일의 삶 중에, 하루의 삶 중에 특정 시간들은, 예, 나만을 위한, 나를 관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따로 빼둬야 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운동이 됐든 아니면은 내가 독서 시간을 따로 빼 놓든. 때로는 종교 활동도 저는 나의 마음의 어떤 루틴을 잡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교라는 거는 건강한 종교에 한해서. 어 이제 많은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별도의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게끔 권하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큐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아침이 됐든 자기 전이 됐든 내가 나 스스로를 쪼끔 그냥 외부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잠깐 내려놓는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조바심 내면서 이것만 바라보게, 앞만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쪼끔은
넓은 시각에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끔 도와준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음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건 역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아주 단순한 만족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도 왜 배만나 님한테 그래도 솔루션 하나만 드린다면 어제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어제 썼던 방법인데요. 하여튼 어제도 제가 뭐 스트레스가 좀 많았습니다. 하나 또 제 머리안이 막 고민거리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도 많은 양을 먹었는데 저녁을 이렇게 제 딸이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래서 치킨을 시켜 놨더라고요. 난 맨 처음에 저녁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막상 눈에 보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먹었죠. 네. 먹고 난 다음에 이건 저희 아내의 도움이었어요. 제 아내한테 나 이거 최고 몸무게인데 치킨 내가 굳이 안 먹었어도 되는 건데 먹어 가지고 음 살만 더 찔 것 같고 마음도 불편하고 이게 괜히 시켜 놔 가지고 약간 그런 거죠. '왜 시켜 놨냐? 왜 내 눈앞에 보이게 만들어 놨냐? 이게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제 와이프도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음 운동을 집에서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집에서 제가 운동할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에 운동 기구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항상 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뛰고 온다거나 이런 것만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지 집에서 운동이란 건 생각 안 했는데 제 와이프가 집에서 못하는 운동이 어딨냐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류가 많다고 그러면서 그 20 분짜리 집에서 할 수 있는 피트니스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였는데 그걸 하래요 저보고. 예. 먹었으니까 치킨을 먹었으면 치킨을 먹은 만큼 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딸이랑 저한테 딸도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해. 유튜브 틀어 줄 테니까." 하고는 시키는데 한 20분 하는데 와 땀이 그래서 이게 약간 먹은 거에 대한 죄책감을 이 운동이 좀 해소해 주는구나.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도 심하신 경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뭘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됐을 때 먹은 만큼 이제 '운동을 통해서 약간 해소한다.' 생각하시면 어 막상 맨 처음엔 '아 씨 운동하기 싫은데.' 이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먹었으니까 좀 덜어내자.' 하고 나니까 막 운동도 좀 할 만하고 운동하고 나니까 약간 죄책감도 덜고 몸도 좀 상쾌해지고 괜찮더라고요. 네. 뒤에 좀 더 뵐까요 그래도요? 네. 예 그래도 인제는 그 댓글창에서 여러분들께서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뭐랄까 약간 사랑방 느낌이 나네요. 되게 보기 되게 이렇게 저도 여기 합류해 가지고 같이 채팅으로 떠들고 싶습니다. 예. 유이 님께서는 "우리 집 남자들은 슈퍼볼 시청 중입니다." 하셨는데 벌써 슈퍼볼 시즌이 됐군요. 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미국에서는 워낙 슈퍼볼이 플레이 뭐예요 가을 야구처럼 가을 야구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죠. 네. 유은 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면서 이제 "버퍼가 있네요."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배제크 님께서 버퍼가 있다고 하셨고 김도희 님께서 버퍼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이게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보통 저도 몰랐는데 비욘디에서 이 생방 송출을 할 때 제가 나가는 거랑 방송에서 실시간 반영되는 거랑의 그 간격을 짧게 해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더 그 댓글의 실감을 위해서. 이거를 좀 늘리면 즉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1 분이나 2분 뒤에 이제 실시간 송출이 되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잡히는데 이 댓글 반응에 대한 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가져가시려고 짧게 붙여 놓으시다 보니까 버퍼링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디까지나 방송의 생동감, 댓글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동감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호야 어머님께서는 예. "와 선생님 이렇게라도 상담받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심합니다. 수면제 한 알로만 버티는데 정신과 약도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수술 환자입니다." 하셨는데 우선은 지금 "수면제 한 알로 버티시는데 정신과 약도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수면제를 정신과에서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수면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물론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뭐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다른 과에서 수면제 처방 권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게 뭐 의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면제는 대부분 의존성이 강합니다. 예. 과거에는 의존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존성 강합니다. 예. 스틸록스졸피뎀 당연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존성이 강하다는 건 내성이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점점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약 용량이 높아져요. 혹은 수면의 질이 나빠지거나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결국에는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에 영향이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수면제를 써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게 365일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수면제를 끊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수면제를 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별도의 정신과 약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수면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힘든 상황에서 생기는 불면은 정서적인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2 차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럼 1 차적인 정서적인 반응 그게 뭐 우울이 됐든 불안이 됐든 예 부정적인 생각이 됐든 이런 부분을 조절해 주기 위한 별도의 약을 같이 써야지 수면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체 건강에도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지금 수술을 하신 분이시라고 하면은 주무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수면제 자체가 수면의 질을 높여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잤다.'라고 생각하지만 수면 다운 검사를 해 보면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이 되게 얕은 수면으로만 지속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내가 순수하게 기억만 어 약을 먹고 없기 때문에 '잠을 잤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꼭 정신과랑 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조절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승환홍 님께서는 "조울증이 있어서 가끔 자주 조증이었다. 불안 심리를 가지게 되는 내면이 있는데 이게 감정 기복인가요?" 네. 질문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 기복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예. 두 번째 감정 기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울증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울증은 이 양극성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지금은 좀 더 많이 불려집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예. 즉 조증이라는 우리 기분의 위로 올라가는 영역과 예 우울이라는 밑으로 떨어지는 영역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정동이란 기분을 이야기하죠. 기분이 양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기간. 네. 이게 하루 중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에요. 일 주일 상간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닙니다. 통상 이거는 하나의 그냥 거대한 파도 같은 개념이어서요. 점점 조증이라 그러면 점점점점 기분이 올라갔다가 점점점점 기분이 떨어집니다. 우울이라 그러면 점점점점 기분이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점점점점 올라옵니다. 이거는 치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지 않아요. 조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3 개월에서 길면 한 4-5 개월? 6 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 개월에서 6 개월 상간으로 그러니까 3 개월에서 한 6 개월 상간으로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이건 서서히 올라갈 때부터 피크 찍고 서서히 떨어져 가지고 정상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조증 같은 경우에는 3 개월에서 6 개월.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길어요. 이 점점점점 밑으로 떠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약 9 개월에서 길면 12 개월까지도 갑니다. 거의 1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 물론 그 아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예, 순환성으로 급순환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무슨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우리 기분이나 감정에 막 자극하는 약을 잘못 썼을 때 주로 발생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연 발생하는 양극성 장애에서는 조증과 우울증은 비교적 긴 파도처럼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증으로 떴다 그래서 무조건 우울증으로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울증이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으로 바로 조증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중간 기분을 유지해요. 중간 기분에서 출렁출렁 거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환경 요인이 있든 아니면 내재적인 이유든, 예, 조증으로 갑자기 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튄다는 게 하루아침에 팍 튄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우울 방향으로 서서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랜덤입니다. 예. 조증 다음에 우울이 꼭 오는 것도 아니에요. 조증 다음에 중간 기분으로 왔다가 어느 순간 다시 뭐 우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조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큰 어떤 기분의 파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증의 크기. 예. 얼마만큼 심한 조증이 올 거냐, 얼마만큼 심한 우울증이 올 거냐, 이 부분도 랜덤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심한 조증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가볍게 경조증으로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한 우울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냥 가벼운 우울증으로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물론 심한 조증을 겪으셨다면 그만큼 밑으로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고, 내가 심한 우울을 경험했다면 그다음에 오는 그 우울증의 웨이브, 예,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표현하는데 그 에피소드도 심하게 떨어질 여지도 있지만 그게 얼마만큼 심할지에 대한 거는 또 일정 부분 랜덤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 장애의 감정 기복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치료도 그 천의 얼굴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즉 경한 조증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심한 조증이라 그러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안정적인 상태라 그러면은 그 다른 웨이브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해 주는 목적으로. 그리고 우울도 마찬가지겠죠. 우울도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의 사용이 계속 바뀝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스스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약물의 치료 효과를 기본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의지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양극성 장애 치료에 약물 치료는 필수입니다. 약물 없이 양극성 장애를 조절한다? 그리고 혹은 약물 없이 양극성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혹은 의료 계통에 누군가가 있다? 상담사가 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양성 장애는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약물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 질환입니다. 조현병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조현병만큼 조현병이나 양성 장애나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양성 장애는 약물에 의한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치료만 잘 되면, 예, 추가적인 증상 없이 거의 일반 사람들과 100% 동일하게, 예, 생활하고 일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성 장애는 증상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약물 치료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사이코 에듀케이션. 정신교육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정신의학 교육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신건강 교육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즉 환자에게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병의 원인과 증상과 과정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약물까지도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거의 의과대학생 수준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성장애 환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어떤 기분의 상태를 꾸준하게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파악하면서 진료를 올 때마다 선생님하고 "아 제 기분이 그간 어땠기 때문에 어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경조증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울증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인제는 우울증이 거의 바닥을 다 찍고 인제는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과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계속 나의 어떤 기분의 상태에 나의 감정 기복의 변화에 맞게끔 스스로에게 맞는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가 가장 있는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어 네 그쵸. W 님께서는 자살률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10년 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로 다시 높아섰고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같이 좀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정신과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나 어 우리나라에 함께 살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이제는 정말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진짜 인제는 진짜 다 오픈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한 거를 진짜 머리를 싸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네. 많은 분들께서 저랑 비슷하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주 하이볼을 드신다거나 매운 아구찜을 드신다거나 예. 단 음식도 중요하죠. 예. 그 그 뭐라 그러나요? 당분 폭탄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빵이나 과자류 같은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우리를 망가뜨릴 걸 알지만 약간의 그 자아 개념으로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권태호 님께서는 절에 가서 명상하고 또 절에 가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하는 걸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뭐 운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삶에서의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다면 예 그게 다시금 우리가 힘내 가지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 여유 있는 유유자적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계획으로 가는 여행 같은 거. 혹은 가톨릭에선 피정이라고 얘기하죠. 일정 기간 동안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지내는 별도의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방금 권태호 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 템플 스테이처럼 내가 절에 가서 좀 속세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혹은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 예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 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경 공부 자기 전에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것들 내가 조용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잔잔하게 잠재워 주는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해 주셨네요. 네. 어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군요. 오타마는 댓글님께서는 벽에 등 대고 스쿼트 1 분. 그것만 해도 뭐 진짜 다리가 후들들하죠. 예. 그리고 흑황구 님께서는 "집에 운동기구를 사 놓으면 옷걸이가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옷걸이로 사용하면서 나로 하여금 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같이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는 게으름의 동물이잖아요. 예. 어
정말 여러분들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사랑방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권태훈 님께서 "ADHD와 조울증 환자의 감정 기복은 어떻게 다르나요?"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은 11 시에 맞춰야 되니까요. 요거랑 사라 형님 것까지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아. 네네네네.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권태현 님 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 시부터 또 그다음 방송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방송 어떤 건지도 주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는 기본적으로 산만함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영향이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산만함이나 충동성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피드백을 받는다면 뭐 혼이 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꺼린다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울증 환자에서의 감정 기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큰 파도를 몇 개월간의 큰 파도를 그리는 거고 약물 치료를 하면 그 파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얕아지고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시부터는 이제 제주도에서 하는 방송이네요. 그래서 약간 내가 제주에 있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함께 하셔도 뭐랄까 '여행 떠난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습관병 연구 운동 센터장이신 임상원 선생님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 습관 그쵸. 저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주제로 11 시부터 또 방송을 이어나가 주실 예정이라 또 많이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0 시에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